많은 사람들이 꾸준한 S&P 500 ETF 적립식 매수가 안정적으로 자산을 불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미국 우량주로 이루어진 S&P 500은 연평균 10% 정도씩 상승하며 최근 10년간 207.15%의 상승률을 보여주었습니다. 저 당시에 1억을 투자했다면 현재는 무려 3억이 됐을 돈입니다. 물론 S&P 500도 무적은 아니라 역대급 하락장에선 마이너스 50%에 가까운 폭락을 맞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전고점 이상을 뚫고 올라간 모습을 보여줬죠. 분명 S&P 500의 적립식 매수는 은퇴 자금을 마련하는 데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파이어족을 원한다면 어떨까요? 저는 2017년 첫 월급이 18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매달 83만 원씩 저축을 했었죠. 1년에 1000만 원 정도 되는 돈인데요. 이렇게 해서 하이브리드 파이어에 필요한 최소 비용인 3억을 만드는 데까지는 얼마나 걸릴까요? 무려 15년이라는 세월이 걸립니다. 제가 27살에 첫 취업을 했으니까 무려 42살에 모으게 되는 거네요. 42살에 파이어를 한다고 하면 나쁘진 않겠지만 고작 3억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게 나이에 비해 메리트가 별로 없습니다. 에이, 이왕 이렇게 된 거 S&P 500의 장기적 우상향을 믿고 꾸준히 더 모아보자. 복리의 마법이 나를 도와줄 거야 해서 결국 10억을 만들게 됐습니다. 무려 26년 만에. 나이는 이미 53세. 파이어라기보단 그냥 은퇴입니다. 약 11억 정도로 53세의 은퇴. 나쁘진 않지만 26년 뒤에 인플레이션을 가정하면 현재 가치론 약 5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경기도 구축 아파트 구매도 버거운 돈이죠. S&P 500이 장기적 우상향한다고 믿고 26년간 장기 투자했는데 돌아온 건 이미 정년이 코앞으로 다가온 나이와 5억 자산뿐입니다. 파이어도 못할 뿐더러 풍족한 노후 역시 기대할 수 없습니다. 당장 5억 갖고 은퇴해도 모자랄 판국에 26년 뒤에 5억 갖고 은퇴하라니 파이어족 지망생에겐 눈앞이 아득해지는 일입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S&P 500 투자만으론 절대 파이어족을 할 수 없겠다. 결국 월급 180만원 받던 저는 33살에 3억을 모아 퇴사를 하고 2년 넘도록 파이어 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원금을 까먹지 않은 것은 물론 4억 이상으로 자산을 불리면서요. 빠르게 파이어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단순 빠르다 수준을 넘어 약 10년 이상의 시간을 더 번 셈입니다. 10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죠. 워렌 버핏에게 건강하게 10년을 더 살게 해주는 대신 전 재산을 달라고 한다면 저는 워렌 버핏이 거절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처럼 빠르게 은퇴하는 것은 파이어족을 희망한다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높은 수익률 이퀄 높은 리스크. 그만큼 S&P 500 투자보다 높은 리스크를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수익률과 리스크가 반드시 정비례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건 리스크는 매우 큰데 수익률은 낮은 경우가 있고 어떤 건 리스크가 생각보다 크지 않은데 수익률이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리스크를 고려한 수익률, 즉 기대 수익률을 생각해야 합니다. 기대 수익률이 높은 쪽으로 계속 투자를 한다면 우리의 자산은 분명 우상향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 제가 지금까지 약 8년간 투자하면서 익혔던 기대 수익률이 높은 투자 방법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MG 파이어족입니다. 오늘은 파이어족이 되기 위해 필요한 건 4가지 중 마지막 4번째인 투자 기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다시피 저는 특출난 사람도 아니고 똑똑한 사람도 아닙니다. 전문적인 경제 지식도 없습니다. 자산도 고작 4억 원대 정도로 나이에 비해서 적은 편은 아니지만 이 정도로 잘한다고 까불었다간 비웃음 받기 쉬운 수준이죠. 하지만 저는 대기업도 아닌 월급 180만 원 받던 중소기업 직장인이고 이처럼 평범한 사람이 동나이대 대비 괜찮은 자산을 이루고 파이어까지 했다는 것은 나름 의미 있는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저처럼 평범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평범했던 저도 했던 투자 방법들이니 여러분들도 충분히 어렵지 않게 따라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투자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내가 산 가격보다 비싸게 매도하는 것, 즉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투자해보니까 시중에 사람들이 말하는 다양한 투자 법칙들은 크게 의미가 없더라고요. 거의 다 꿈보다 해몽식이고 틀리는 경우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런 법칙에 맞춰서 투자를 성공할 수 있다면 모두가 부자가 됐겠죠. 하여 저는 투자를 하기 전에 총 5가지의 대전제를 세웠습니다. 첫째, 시장의 단기 추세는 절대 알 수 없지만 장기 추세는 얼추 알 수 있다. 시장은 장기적 시장과 단기적 시장이 있습니다. 이걸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게 바로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노란색, 초록색 음영으로 표시한 것이 바로 장기적 추세입니다. 음영 안쪽으로 그래프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있죠.
이게 단기적 추세입니다. 대부분의 투자법은 이 단기적 추세를 기준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즉 단타 매매, 트레이딩 중심이죠. 정말 고수분들은 단타를 기가 막히게 잘하시긴 하지만 저 같은 재능 없는 일반인들은 도저히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멘탈도 쉽게 흔들리고 뇌동매매 하게 돼버리니까요. 하지만 저 장기 추세는 대충 눈치와 경험이 있다면 진짜 대충은 지금이 상승장인지 하락장인지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절대 최고점의 전량 매도, 최저점의 전량 매수할 수 없다. 장기적인 추세는 얼추 감으로 느낄 수 있지만 최저점, 최고점과 같은 단기적 추세는 그 누구도 맞출 수 없습니다. 만약 맞춘 적 있다면 그건 우연입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사람이라면 이미 워렌 버핏보다 부자가 됐어야겠죠. 최저점에서 레버리지 100배 땅 때려버리고 최고점에서 다 팔아버리고 거기에 100배 레버리지 쇼 쳐버리고 무한 반복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괜히 최고점, 최저점 예측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셋째, 자본주의에서 시장 자산 총액은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 저도 경제를 잘 몰라서 얕게만 알고 있긴 한데요. 자본주의는 대전제가 성장입니다. 분명 0.9%든 1%든 성장하긴 하는데도 위기라고 난리 난 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든 성장을 하려고 나라에서 돈도 찍어내고 기업에 투자도 하고 하는 거죠. 돈을 찍어내고 기업에 투자하고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은 시장 자산 총액이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자본주의가 망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망하면 뭐 다 같이 망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편합니다. 넷째, 가격은 현재 가치가 아닌 현재 심리를 반영한다. 흔히 사람들은 주식의 가격이 상승하면 그 이유를 찾으려고 눈에 불을 켭니다. 테슬라가 급등하면 옵티머스가 어쩌고, 급락하면 저가형 전기차가 어쩌고. 하지만 가끔 상승장에 보면 악재가 터져도 무시하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고 하락장에는 호재가 터져도 무시하고 내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투자하면서 많이 당해봤고요. 결국 주가의 움직임은 그냥 이유를 갖다 붙이는 것일 뿐 결국 심리에 따라 움직입니다. 아무리 호재가 많아도 심리가 뒷받쳐주지 않으면 주가는 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심리가 불붙었을 때 그 심리에 묻혀있던 호재들이 기름이 되어 심리를 더 활활 타오르게 하는 작용을 하죠. 결국 현재의 주가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와 동일하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습니다. 바꿔 말하면 사람들의 심리가 더 이상 치솟을 수가 없으면 앞으로 심리는 꺾일 일밖에 남지 않게 된 겁니다. 모두가 환호할 때 팔아라 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게 된 거죠. 투자는 결국 내가 산 가격보다 비싼 가격에 사줄 사람이 남아있어야 성공하는 겁니다. 모두가 다 주식을 들고 있다면 더 이상 이 주식을 사줄 사람은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결국 주가는 올라갈수록 역설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건 하락장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최저점에선 아무도 주식을 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한 겁니다. 아무도 주식을 들고 있지 않다면 상폐되는 것이 아닌 이상 살 사람밖에 남지 않게 되는 거죠. 다섯째, 우리가 구매한 것이 하필 역사적 최고점일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 우리는 가끔 구매하자마자 물려서 슬퍼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도 초보 때 많이 그랬습니다. 마치 누가 제가 매매하는 걸 지켜보고 있다가 매수하니까 이제부터 내려 라고 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느샌가 결국 그 가격 위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리더라도 탈출각은 한 번씩 꼭 오는 것 같습니다. 그 탈출각 때 탈출 못하고 상패당한 적은 있긴 합니다만 정말 웬만해서는 탈출각이 한 번은 오더군요. 이 5가지 대전제는 제가 8년간 투자하면서 뼈저리게 느낀 것들이니까 여러분들도 꼭 숙지하시고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이 대전제만 인지하고 투자하더라도 과도한 탐욕이나 공포에 빠지지 않고 적절한 구간에 매수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들을 바탕으로 한 투자법들 중 제가 효과를 봤던 투자법 3가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점 분할 매수법입니다. 투자의 본질은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것이 최고라고 말씀드렸죠. 말 그대로 쌀 때 장기 추세적으로 저점 부근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단기적 저점과 고점은 절대 맞출 수가 없어요. 하지만 장기적 저점은 분명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뉴스에서 난리가 나거든요. 우리 뇌가 경고하거든요. 야, 지금 들어가면 좆돼. 가격이 싸다는 건 그만큼 그 종목을 들고 있는 사람이 적다는 것이고 더 하락할 여지도 비례해서 작아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보통 신고점을 돌파해서 뉴스에 폭등 기사가 뜨면 그제서야 매수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때 매수해도 더 오를 수 있습니다. 아니, 보통은 더 오릅니다. 그런데 그때 구매하면 거기서 얼마나 더 먹을 수 있을까요? 잘 먹어야 20-30% 아닐까요? 반면 고점이기 때문에 그만큼 바닥과 거리가 멀어져 떨어졌을 때 하락폭은 훨씬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종목에 따라 다르겠지만 50% 넘게 빠지는 일도 흔하죠. 결국 기대 수익률이 낮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역사적 폭락이 와서 50% 떨어진 저점에서 매수한다면 이미 고점 대비 50%나 떨어졌는데 거기서 더 떨어져봤자 얼마나 더 떨어지겠습니까? 진짜 많이 떨어져봐야 20-30%, 진짜 재수 없어도 50% 아닐까요? 물론 고점에 산 사람의 계좌는 그와 비교도 못할 정도로 떨어졌겠네요. 반면 반등을 시작해서 전고점까지만 가도 100% 수익을 얻게 됩니다. 고점에 산 사람은 이제야 본전이고요. 물론 중간에 손절을 하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요. 그 후 전고점을 뚫고 가면 더더욱 수익률은 높아집니다. 여기까지 들었으면 그게 말이 쉽지 라고 말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맞는 말입니다. 말이 쉽지 실제로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건 2021년 고점을 찍고 2022년에 저점까지 내리 하락한 비트코인 그래프입니다. 이 노란 구간에서 매수를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당시 가격은 3,700만 원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래프로 놓고 보면 되게 잘 산 것 같지만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저점이라 생각하고 샀고 그 뒤로 슬금슬금 올라서 기분이 좋았는데 갑자기 2,500만 원대까지 내리 꽂아버립니다. 무려 33% 손실이 나버린 거죠. 그래도 오를 거야 하면서 버티는데 다행히 이렇게 슬금슬금 올라줍니다. 드디어 가는 건가 싶었는데 2,300만 원대까지 다시 한번 하락해버립니다. 미쳐버리는 거죠. 그래도 좀 더 버텨보자 했는데 오잉? 2,100만 원까지 또 하락해버립니다. 여유가 좀 더 있는 사람은 버텨서 지금 아주 행복해하고 있겠지만 공포심에 젖대 던져버렸다면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을 겁니다. 말로는 쉬워 보이지만 저게 그래프로 보니까 얼마 안 되는 찰나 같지만 본전이 오기까지 거의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최저점까지는 7개월이고요. 돈 다 갖다 집어 넣었는데 내리 폭락해서 7개월 만에 수익률 마이너스 40% 찍혀 있으면 보통 사람들 멘탈로 버티기 정말 힘듭니다.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아라는 말이 왜 있는지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절대 최저점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 바닥이라고 판단되면 그때부터 계획적으로 분할 매수 들어가는 겁니다. 분할 매수를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총 투자금을 n분의 1 해서 n일 동안 매일 구매하는 것, 혹은 n주, n개월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잔고가 하락할 때마다 매수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마이너스 3%가 되면 300만원 추가, 마이너스 10%가 되면 1000만원 추가, 뭐 이런 식으로요. 흔히 쓰는 물타기 전략입니다. 이 물타기 전략은 고점에서 하면 그다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계속 투자금을 까먹게 돼서 결국 더 이상 물타기 할 돈도 없어질 때가 많거든요. 하지만 저점에서 시작하면 굉장히 멘탈 관리에도 좋고 수익률 높이기에도 좋습니다. 제가 주로 하는 방법은 이제 정말 저점인 것 같다 싶을 때 차트를 보고 가상의 최저점을 그려보는 겁니다. 분명 지금이 저점인 것 같지만 그래도 대충 정말 최악 중 최악의 경우를 산정해서 그때의 가격을 얼추 체크합니다. 현재 가격이 3,700만 원이고 비트코인은 워낙 하락장이 무서우니까 정말 최악의 경우 대략 추가로 50% 더 하락해서 1,800만 원까지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쳐봅시다. 약 2천만 원 정도의 하락 여지가 있죠. 그럼 그걸 10개로 나누면 약 200만 원 단위가 됩니다. 투자금이 1억일 때 3,700만 원에 1,000만 원, 3,500만 원일 때 1,000만 원, 3,300만 원일 때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하는 겁니다. 상승장에 시작한 사람은 아무리 물을 타도 계속 빠져버려 지쳐버리지만 저점에 들어간 사람들은 하락폭도 훨씬 적고 상승장 전환될 가능성도 높아서 리스크는 낮고 수익률은 매우 높아집니다. 이 방법의 최고의 단점은 하필 재수없게 첫 진입 때 최저점을 맞춰버리면 충분히 매수를 하지 못한 채 상승장이 시작되어 수익률 극대화를 실패한다는 점입니다. 1억 투자하려 했는데 1,000만 원만 투자한 상태로 가격이 올라버리면 너무 억울하겠죠. 이걸 보완하는 방법은 내 잔고가 아닌 주가가 전일 대비 하락할 때마다 매수를 하는 겁니다. 가격이 오르는 날은 그냥 두고 내리는 날은 내린 비율만큼 매수를 합니다. 전일 대비 3% 떨어지면 300만원 뭐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투자하면 오를 땐 싸게 더 못 사서 조마조마해갖고 오히려 하락을 즐기게 됩니다. 멘탈적으로 손실을 버티기 훨씬 쉽죠. 이 방법이 좋은 건 하락장에서는 평단가가 낮아져서 상승 전환 시 수익률이 극대화된다는 것이고요. 만약 매수가 끝나기 전에 상승장으로 전환하더라도 상승장에도 단기 하락장은 있으니 그때 매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점에서 매수하고 나면 상승장으로 전환될 경우 웬만하면 금방 수익권에 들어오고 수익률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죠. 이 방법으로 투자를 한 것이 TQ랑 속슬입니다. 25년 4월에 있었던 급락장에서 매수를 했었고요. 당시가 하필 최저가여서 추가 매수는 못했습니다. 수익률은 각각 360%, 140% 정도이며 모두 원금 회수는 완료되어 모두가 수익입니다. 둘 모두 거의 바닥권에 매수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때 왜 매수를 했을까요? 속슬 그래프를 통해 제가 매수했던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시 제가 매입했던 9달러는 최고점인 72달러에 비해 무려 88% 폭락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이전 최저점들과 비슷한 수준이었죠. 만약 정말 역사적 최저점까지 떨어지더라도 3달러 수준으로 66% 하락하겠지만 분명 다시 오를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전고점인 70달러의 절반인 35달러까지만 반등해줘도, 아니 반의 반인 17.5달러까지만 반등해줘도 거의 2배를 먹는 거죠. 하락할 확률보단 앞으로 오를 확률이 더 높은데 잃으면 66%, 벌면 최소 100%, 기대 수익률을 계산하면 들어가는 게 무조건 이득인 자리죠. 66% 하락하더라도 분명 언젠간 반등해서 수익권에 들어올 거고요. 결국 보시다시피 시원하게 반등해서 360%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TQQQ도 마찬가지죠. 3배 ETF는 내릴 때는 이렇게 시원하게 떨어지지만 오를 때도 시원하게 올라줍니다. 저점 구간에서 3배 ETF는 정말 매력적인 종목입니다. 비상장 주식인 두나무와 빗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 21년 비트코인 불장에 두나무는 최고가 54만원, 빗썸은 79만원까지 올랐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비트코인 하락장이 끝나며 같이 하락을 했고요. 비트코인이 반등을 하였지만 두나무와 빗썸은 비트코인 상승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비상장 주식 특성상 반응이 늦는 거죠. 하지만 코인 거래소 주식이기 때문에 분명 비트코인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10만원 전후의 가격은 너무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씩 모아갔고 두 종목 모두 100% 이상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항상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 TMF로 TLT에 3배 추종하는 ETF입니다. 역사적 최저점이라서 들어갔으며 들어가자마자 반등하니 추격 매수를 하였는데요. 보시다시피 하락해서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추격 매수가 문제였습니다. 원칙을 지켰어야 됐는데 이때의 교훈으로 TQ와 속스를 추격 매수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분명 현재의 장기채 금리는 꽤 높은 수준이고 중단기적으로는 반등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다시 내릴 것이라 믿긴 합니다만 M2 찍어내는 거 보면 좀 후달리긴 합니다. 어쨌든 아직 실패라고 생각하진 않고 저점이 올 때마다 추가 매수하기 괜찮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 그래프 안에서 보면 여전히 최저점 부근이거든요. 다음으론 미래산업에 같이 투자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그다지 활용도가 높지 않지만 미래에 쓸모가 있을 것 같아 보이는 것들에 투자하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투자한 게 비트코인, 양자컴퓨터, 수소차입니다. 화폐는 갈수록 진화해왔기에 한 번 더 진화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트코인이 그 자리를 대체하게 된다면 분명 튤립 버블이라고 무시받던 당시보다 폭발적인 성장을 할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디지털 쪼가리니까 잃으면 100% 잃겠지만 만약 제 생각이 맞았다면 수천, 수만 %의 수익률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을 테죠. 계산 결과 상당한 기대 수익률이 나왔고 투자를 했습니다. 이건 업비트 계좌의 비트코인입니다. 매수 평균가가 8,500만원이지만 개인 지갑 및 타거래소에서 업비트로 옮겨왔을 때 기준으로 평균 매수가가 찍힌 거라 실제 수익률은 훨씬 높습니다. 다음은 아이온큐입니다. 코인을 하는 사람들은 양자 컴퓨터에 대한 리스크를 항상 인지하고 있고 그 덕분에 양자 컴퓨터를 얕게 공부해본 결과 미래에 큰 변화를 몰고 올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양자 컴퓨터 대장주인 아이온큐에 투자했습니다. 처음엔 마이너스 80%인가 찍힐 정도로 힘든 시기도 있었는데요. 이런 방식의 투자는 모 아니면 도이기 때문에 상패당할 각오하고 들어가서 문제 없었습니다. 근데 정말 운이 좋게도 양자 컴퓨터가 최근 각광받았고 약 520%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수익률이 120%로 나오는데 무슨 520%냐? 이건 중간에 전체 매도 후 원금 이상을 회수하고 남은 돈으로 재진입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수익률 계산을 위해 남겨놓은 다른 계좌의 아이온큐 한 주입니다. 마이너스 80%까지 찍혔던 것이 이젠 520%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소차입니다. 전기차는 충전이 너무 불편하니 옴니아처럼 중간 단계가 되고 결국 수소차로 수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수소차 대장주인 니콜라에 투자를 했었는데요. 처음에 수익권이었으나 사기 논란에 휩싸인 뒤 빌빌대더니 상폐되어 사라졌습니다. 이처럼 미래 기술에 투자하는 것은 매우 큰 리스크를 동반합니다. 하지만 수익은 매우 크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이 괜찮은 편입니다. 잃으면 100%, 벌면 1000%라고 가정하고 계산하면 10개 투자한 것 중 1개만 성공해도 본전인 겁니다. 과연 다음 종목은 무엇일까요? 저도 찾고 있습니다. 찾게 되면 유튜브를 통해 말씀드릴 테니 구독해주시면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은 비중 조절입니다. 가격이 올랐다는 것은 하락 리스크가 커졌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적당히 벌었다고 매도를 했다간 상승장이 더 이어져 버리면 상당히 배가 아프죠. 당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락장 버티는 것보다 더 큰 스트레스입니다.
이때 만약 추격 매수하면 고점 찍고 떨어질 것 같고 매수 안 하자니 계속 올라가고 환장할 노릇이죠. 이럴 때는 비중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면 좋습니다. 앞서 제가 TQ와 속스를 바닥에서 매수했다고 말씀드렸죠. 저는 그걸 수익률이 100%를 넘겼을 때 바로 원금을 회수하였습니다. 현금 비중을 가져간 거죠. 아이온큐도 마찬가지로 수익률이 원금 2배를 넘어선 이후에 일부를 안전하게 현금화를 했죠.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TQ와 속슬은 3배 추종 ETF입니다. 상승장에서 아주 좋은 대신 하락장에선 아주 안 좋죠. 리스크가 커진 만큼 TQ를 매도해서 QQQ로, 속스를 매도해서 속스로 바꿔두는 겁니다. 상승할 때 상승폭은 좀 줄어들긴 하겠지만 그래도 상승은 따라가는 것이고 하락할 때는 훨씬 강력한 방어력을 보여주죠. 충분히 하락했다고 생각하면 다시 TQ, 속슬로 바꿔서 상승분을 극대화하는 전략입니다. 물론 바꿀 때 한 번에 다 바꾸는 게 아니라 본주와 3배짜리의 비중을 서서히 조절하는 겁니다. 더 안정적인 방법도 있습니다. 종목 하나에 얼매이면 숏을 치지 않는 이상 어쨌든 하락장에선 하락을 때려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 상관계수가 약한 다양한 종목에 분산 투자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QQQ, 금, 비트코인, TLT, 인다를 1대1대1대1대1로 투자했다고 가정해봅시다. 비율은 그냥 가정입니다. 본인 성향에 맞춰 조절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특정 시기에 잔고를 확인한다면 아마 저 비율은 달라졌을 겁니다. 오른 걸 매도해서 상대적으로 덜 올랐거나 하락한 걸 매수하여 다시 1대1대1대1대1로 맞춰줍니다. 오른 종목은 리스크가 그만큼 커졌으니 매도를 통해 리스크를 낮추고 하락한 종목은 그만큼 리스크가 낮아졌으니 매수를 통해 앞으로 상승했을 때 더 많은 상승분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걸 반복하면 자산은 안정적으로 장기적 우상향하게 될 수 있죠. 여기에 좀 응용해서 QQQ나 TLT가 많이 빠지면 3배 추종인 TQ나 TMF로 바꾸고 나중에 어느 정도 오르면 다시 QQQ나 TLT로 돌려놓는 것도 방법이겠죠. 오늘은 이렇게 월급 180만원 받던 제가 30대 초반에 3억, 중반에 4억대 자산을 만들 수 있었던 투자 기술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엄청 특별한 방법은 아니지만 지극히 평범하고 특별한 재능도 없는 저도 파이어를 할 수 있게 해준 방법들입니다. 제가 했으니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방법들이죠. 특별히 공부를 하거나 이슈를 자주 체크할 필요도 없고 하루 종일 차트 신경 쓰면서 초조해야 할 필요도 없는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정리해보자면 S&P 500 투자만으론 평범한 중소기업 직장인 입장에서 파이어는 물론 노후 대비도 그렇게 시원치 않습니다. 투자 5계명을 잊지 마세요. 투자의 본질은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것입니다. 내가 산 직후 당장 오르고 떨어지는데 신경 쓰지 마세요. 수학적으로 기대 수익률이 높은 쪽으로 베팅해야 합니다. 이렇게 평범한 사람이 파이어족을 하기 위해 필요한 4가지를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추천드릴 종목이나 괜찮은 진입 타이밍이 생기면 유튜브를 통해 친구님들께도 공유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영상을 짧고 간단하게 만들고 싶었는데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다양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마음에 말이 많이 길어졌네요. 어수선하게 느껴졌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